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국사 할 겁니다. 동아시아사, 중국사. 물론 동아시아사에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죠. 근데 뭐 한국은 한국사 때 했으니까 지우고, 일본사는요, 선생님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본사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디까지만? 중국사만 일단은 봐 나갑시다. 중국사 천천히 한번 해 나가봅시다. 첫 번째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의 특징이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네가 다스릴 수 있는 1000명이고 네가 1000명 받은 이유는 내가 덕치를 할 거기 때문이다. 이런 뭐 선명사상 덕치주의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봉건제가 있었죠. 봉건제. 무슨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봉건제였어요? 종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종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봉건제, 혈연적 봉건제였죠. 혈연적 봉건제가 실시되었던 곳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거 미안해요. 혈연적 봉건제가 실시됐던 시대가 주나라였어요. 그 혈연적인 것에 법은 종법이라고 쌤이 저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주나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혈연적 유대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고 제후들이 점점점 세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주황씨라고 주변에 있는 봉건 제후들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제후들이 점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 주는 걸륭이라는 이민족에 의해서 낙양, 그러니까 호경이라는 지역 수도 호경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수도가 어디로 이전되냐면 나급으로 이전이 돼요.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전이 되고 이 나급 지역 중국말로 이제 노양이라는데 이 노양 지역에 있었을 시기가 바로 동주예요. 그러니까 호경을 수도로 두고 있었던 시대가 서주, 나급, 노양을 수도로 두고 있었을 시대가 동주. 그러면 요 사이에 걸륭의 침입이 있었다는 거죠. 요렇게 가게 된 게 요 나급에 있는 시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뭐랄까 왕이 갔으니까 왕권이 상당히 어떻게 됐겠어요? 약화되었겠죠. 그래서 제후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 그게 바로 뭐다?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죠.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천추와 전국인데 춘추는 그래도 주왕실을 인정해요. 그래도 주왕실을 인정하고 주왕실을 받들어서 오랑캐를 물리치자 하는 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맹주로서 역할을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5패예요. 그러니까 주왕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맹주가 되어서 오랑캐를 몰아내겠다 하는 형태. 그게 5명의 맹주가 있었다. 5패. 물론 이 5패는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5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국시대는 뭐냐? 이 주왕실마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주왕실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말 그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전혀 법이 없는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어떤 질서들이 완전히 붕괴된 형태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약육강씨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면요. 이 전국시대로 가면서 영토라는 개념이 생겨요. 영토라는 개념. 그리고 봉건제는 이제 왕이 제후를 임명하면 그 다음부터 간섭을 안 했잖아요. 이러니까 제후가 점점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왕한테 덤비더라는 거지. 그래서 왕 앞에 못 덤비도록 왕이 관리를 파견하는 9년제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철제 농기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일어나게 된 가장 경제적인 원인은 뭐냐? 철기예요.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소를 통해서 소의 뒤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가는 우경 같은 게 보급되고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토지 개발이 해봐야 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점 많아진 제후들이 점점점 힘이 세지니까 왕한테 점점점 덤비게 되고 그게 점점점 혼란의 원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산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상공업도 발달하죠. 그래서 제철, 철 만드는 기술, 제염, 소금 만드는 기술, 직물, 뭐라 해야 될까요? 비단 같은 거 짜는 기술. 그 다음 도시도 발달하고요. 이때 화폐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끼 모양 도전, 그 다음에 이제 포전 같은 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화폐는 엽전이잖아요. 요런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보다는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철제 농기가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투입이 돼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상업이 발달하는 사람, 상행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구분되고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철제가, 이거 사실 그리스사 할 때도 나올 건데, 철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귀족들의 전차 중심, 말 중심의 전투에서 보병이나 기병 중심으로 가는데, 특히 보병 중심으로 가요. 보병이 얼마만큼, 개인이 얼마만큼 칼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이 또 중요해지는 사회가 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가 붕괴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회로 가야 되는가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 백가요. 선생님이 지금 세계사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고, 이제 윤사 시간 때 보는 관점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따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세계사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핵심은 현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세 어떻게 되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혼돈한 시대에 가장 먼저 이제 자기 사상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유가에 대한 비판 또는 유가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유가는 대표적인 사람 공자님이시죠. 이 공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 혼란은 이 종법 체제, 즉 가족 간의 윤리가 붕괴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마로부터, 자식이죠,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인입니다. 이 인을 배우고 이 인을 배웠기 때문에 자식은 엄마에게 효를 다할 수 있다 라는 게 공자님의 생각이었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종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춘추전국시대가 온 이유는 이 종법 체제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종법 체제를 완성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 정책을 하고 중국의 주유 사상을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자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쌤을 봤어. 쌤을 존경해. 근데 그 마음만 갖고 쌤 까고 지나갔어. 그럼 쌤은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지나갈 때 쌤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죠. 인사하는 게 뭐다?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인을 표현하는 게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좀 강조해야 하다 보니까 좀 뭐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좀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유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형식을 좀 타파하고 좀 자신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 뭔가 형식적인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게 도가예요. 그래서 노자나 장자는 이런 유가에서 얘기하는 형식적인 예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무의자인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묵가는 또 뭐냐 하면, 육아에서 너희가 얘기하는 건 가족만 사랑하는 거잖아. 너희 가족끼리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종법 체제라는 게 결국 가족 이야기니까
가족만 사랑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어떻게 하자. 넓게 넓게 사랑하자. 모두 다 사랑하자.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게 되고 이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고 노동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법가는 뭐냐 하면 이제 육아에서 인을 통해서 얘가 나온다고 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육아예요. 근데 법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뭔가 강압적인 게 있어야 얘가 나오고 질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강압적인 게 뭐다? 법. 그래서 법을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는 게 법가예요. 그러니까 도가, 묵가, 법가 다 이 육아에 대한 반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는 육아 너는 너무 강압적이다. 묵가는 너희는 너무 너희끼리 사랑한다. 법가는 너무 너희는 뭐다? 이상적이다. 현실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강압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가는 대표적으로 상항이 있고요. 변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통치해야 된다. 법을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사나 한비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요.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서 엄격한 통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법가를 통해서 나중에 통일하는 사람이 결국엔 진시황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기타, 병가, 종행가, 음행가, 명가 등이 요 시기에 등장을 해서 왜 춘추전국 시대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